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2023년 정시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국내외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투자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작년 9월에 뵙고 한 넉 달 됐더라고요. 네. 지난 4개월이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시기였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조금 달라지겠습니까? 작년에는 사실 굉장히 좀 무기력한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엄청 빠지고 조금 반등하고 엄청 빠지고 조금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네. 조금 더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한두 번 정도는 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좀 희망적이다는 말씀이죠. 네. 작년보다는. 네. 예. 그런데 말씀대로 새 벽두 정시가 이제 작년 연말에 비해서는 조금 소폭이지만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올 1월에 이렇게 조금 좋을 걸로 기대를 하셨습니까? 예상하고 좀 어떻게 부합합니까? 사실은 이제 1월 달에 예를 들면 1월 효과라고 해가지고 연초에 대한 기대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저는 별로 기대는 안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삼성전자 실적에서 보셨듯이 실적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 연말 연초 특히 1월에는 시장은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좀 했었고요. 근데 이제 쉬어가더라도 지난 저점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2100에서 2200 정도는 크게 하회하지 않는 그 정도의 하락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2200대까지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2200대 중후반대로 좀 회복을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예상보다 조금 더 올라왔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지금 1월 효과는 큰 기대를 하지 않지만은 현재까지 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썩 나쁘지 않은데 요렇게 조금 바뀐 요인이랄까 배경이 어떤 건가요? 사실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나타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일단은 수급 측면에서 지난해 연말에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배당 차익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2월 연말에 이제 배당을 노리고 들어갔던 돈들이 일시적으로 빠져나오면서 그 압박 요인들이 굉장히 좀 컸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에 좀 많이 해소가 된 측면들이 하나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뉴스 이미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여러 경제 지표들이 되게 엇갈리고 있게 나오는데 지난 주말에는 어쨌든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 미국 GDP의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 경기가 좀 둔화가 되고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좀 완화가 되면서 생각보다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도 결국은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것 같다라는 기대감들 그리고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이 제로 코로나를 풀었는데도 이제 코로나19가 확산이 막 되다 보니까 여전히 좀 불안불안하긴 했지만 사실 코로나 확산 이후에도 사실 중국 정부가 대단히 강하게 그 봉쇄를 한다든지 이런 뉴스들이 없다 보니까 중국 정부의 어떤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감 이런 것들이 조금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한때 1,400원을 넘겼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에 1,250원대, 60원대 이 정도로 조금 안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환율이 뛰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안 들어왔는데 지금 올해 환율이 좀 안정이 되면 외국인 매수세는 좀 들어올 수 있다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근데 이제 그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 아주 본격적으로 들어오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경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걱정들이 사실 좀 많고 특히 이제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쪽과 관련된 여러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환율이 1,200원대로 떨어졌다고 해서 환율만 보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의 자산을 사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대신에 보통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이나 한국 자산을 살 때 보면 중국 시장이 좋아질 때 좀 외국인들이 한국 자산을 사는데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그래도 중국이 올해 성장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더 나빠질 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외국인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는 하진 않아도 적어도 재작년보다는 나을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 환율 어떤 환차의 기대보다는 중국 시장이 이제 회복하면서 같이 국내 어떤 수주도 늘고 경기가 좀 뜨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연말부터 이제 매도가 많았는데 지금 금융투자 또 투신, 연기금 각각 사정이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기관들 지금 내부 상황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좀 올해 연초에 굉장히 주식을 많이 팔았던 금융투자, 예.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증권사 네. 같은 이제 금융투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차익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엄청 매도 물량이 많았었는데 프로그램 매도 많았죠. 예. 근데 한 주, 2주 사이에 거의 순매수 물량의 거의 70% 이상을 네. 다시 반납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아마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도 압박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완화가 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투신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아주 큰 폭의 자금 유입이 없기 때문에 예. 시장 상황을 따라가는 정도의 어떤 순매수, 순매도의 흐름일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난해보다는 어쨌든 해가 바뀌면서 여유는 좀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이제 연기금은 이제 자산 배분 측면에서 주식 시장을 봐야 되는데, 이제 주식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채권 쪽에 조금 더 관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자금이 크니까 관심들이 많은데, 지금 보면은 이제 작년에 우리 주가가 빠지면서 연기금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 좀 더 여유가 생겼단 말이니까 올해는 좀 더 담을 수도 있지 않겠나 네. 기대하는데 어떨까요? 좀 더 담을 걸로 좀 대부분 기관들이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시점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에는 그래도 경기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한 단계 조금 더 낮아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을 하려는 기관들이, 제가 이제 지난해 연말에 이렇게 세미나 다니면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조금 연초에는 뭐 연기금에서 아주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우세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실 금리나 인상, 그 다음에 어떤 긴축 인플레 때문에 주식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PER이나 뭐 PBR과 같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었던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 빠졌었고요. 이제 올해는 이제 기업들 실적이 얼마나 빠질지 이게 좀 관건일 텐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실적이 바닥을 쳤다라는 확증들이 없다 보니까 연기금, 큰 연기금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한 분기 정도는 좀 지켜보고 난 다음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시각들이 좀 우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뭐 매수 여력이 많이 빠져 있고 또 조금 오르기만 하면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매도를 하는데 이런 전략 지금 괜찮다고 봐도 됩니까?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트레이딩 장세, 그러니까 약간 큰 박스권에서 네. 이전 저점을 크게 하회하지 않으니까, 뭐 예를 들면 코스피 한 2200대에서는 좀 주식을 그래도 조금 담고 2400대 되면은 좀 팔고, 예. 이렇게 좀 하는 전략들이 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뭐 올라갈 때 오히려 팔고 빠질 때 사는 전략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좀 길게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제 예를 들면 주식 투자를 한 2년, 3년 이상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오히려 조금 저가, 뭐 예를 들면 코스피 한 2000 초반대에서 산 주식들이라고 하면은 갖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지금 금리 자체가 워낙 높고 네. 개인들마다 워낙 사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아주 장기 투자만이 반드시 정답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예. 올해는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또 조금 정리를 하고 예. 또 뭐 다시 경기에 대한 어떤 걱정들이 커서 막 주가가 다시 막 하방 압력들이 커질 때는 조금 사고, 오히려 이런 전략들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물론 이제 조금 올랐다고 파는 거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대안은 되지 못한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외국인 말고 뭐 기관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장의 매수 주체가 지금 뚜렷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금리까지 높은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뭐 올해도 지수가 썩 좋지 못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올 한 해 전망 어떻습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예금금리가 예. 정기 예금금리가 지금 4% 5%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식시장이 잘 되기 위해서는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든지 아니면은 주식시장 특히 기업들의 이익이 최소한 올해 10% 20% 15% 이상 는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어야만 예. 사실 이제 돈들이 좀 자연스럽게 들어올 텐데 지금 그 기대가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 자체가 사실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그래도 코스피가 한 25% 이상 네. 빠졌고 특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20%대 후반대, 30%대 가까이 많이 빠져 있고 비교적 작년 이맘때에 비하면은 그래도 시장 좀 싸 보이는 주식들이 조금씩은 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시장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무기력한 그런 하락장은 아닐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박스권이기는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작년보다는 한두 번 정도 한 바닥 대비 뭐 한 10% 15%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래도 투자자분들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들이 작년보다는 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업종별로 한번 네. 투자 전략하고 또 주가 전망 살펴보겠는데요.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업황이 굉장히 안 좋고 주가도 부진한 상황인데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이렇게 좀 반전이 있을 수 있겠는지 또 그게 언제쯤 가능할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지난 주말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69%나 네. 빠지면서 쇼크였고요. 어닝 쇼크 있죠, 4분기. 예. 제가 듣기로는 회사 측도 쇼크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을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안 좋을 거라고는 회사도 이제 예상을 못했다라는 걸 보면 분명히 이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특히 이제 지금 많이 높아져 있는 재고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지금 뭐 역대로 지금 높아져 있는 재고를 지금 줄여야 되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의 어떤 감산, 예. 그다음에 투자 축소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은 아마 그 시점이 거의 뭐 업황의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상황적으로 보면은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회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네. 얼마나 감산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언급들은 없기 때문에 사실 기대감만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심증은 있고 기대는 있는데 이제 물증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저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적어도 상반기에는 반도체 업황의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업황 따라서 한 6개월 전에 선반영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뭐 바닥이 상반기에 있다면 지금 이미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데 뭐 약간 최근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조금씩 오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약간의 추세 반등이 살짝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가장 키는 반도체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업황 바닥에 대한 어떤 지금 기대는 있는데 이게 또 실제화되면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시장은 의외로 좋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상반기에 가장 키는 저는 이제 반도체고 아직까지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충분히 바닥에 대한 기대는 가능하다. 네. 근데 아직 본격 회복으로 보기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은 걸릴 거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미국 IRA 인플레 감축법 충격이 좀 있었고 또 올해 수요 부진 우려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썩 좋지가 못한데 뭐 최근에 약간 들썩거리기도 합니다만은 본격적인 어떤 반전이 있으려면은 어떤 계기가 마련돼야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 경기 부양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가 그래도 몇천만 원짜리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 PC하고 핸드폰하고 또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늘 경기 바닥 국면에서 보면은 각 정부들이 뭐 취득세나 세금을 깎아주면서 늘 이제 부양을 좀 해왔는데 이게 이제 이번 사이클에서의 문제는 지난 코로나 때 이미 이제 이런 정책들을 썼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써가지고 지난 2년 동안에 자동차 구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지금 더 이상 이런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부양책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
예를 들면 자동차 차량 할부 금리가 막 9%, 10%대 되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좀 이 업황이 돌아서기는 되게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업황은 별로 안 좋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 한국 자동차가 그래도 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자동차들에 비해서는 사실은 이제 전기차나 뭐 수소차나 앞으로 어떤 미래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잘 준비를 좀 저는 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상황을 잘 견디고 이번 사이클 올해의 어떤 이런 침체에 대한 어떤 여러 우려들을 잘 극복을 하면은 오히려 이제 내년 이후로는 굉장히 또 좀 좋아질 수 있는 섹터가 자동차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사실 뭐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에 반전의 기기가 나타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예. 근데 오히려 하반기나 이제 연말로 갈수록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이클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자동차는 올해보다는 내년을 두고 올해 한 하반기나 연말 정도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긴 호흡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작년 내내 강하다가 이제 연말 정도 오면서 좀 부진했는데 이게 지금 말하자면은 워낙 PR이 높아져 있다 보니까 다시 반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새로운 반등이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업황이나 기업들에 대해서 다들 좋게 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수급과 금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똑같은 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요 회사가 잘 될 거다, 요 업종이 잘 될 거다라는 거를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대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추가적인 기대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IRA 기대감 이후에는 새로운 게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장 핵심은 그동안에는 이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가장 핵심은 중국이었는데요. 네. 중국이 올해부터 보조금을 안 줍니다. 예. 근데 이제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 판매의 거의 60% 이상을 차지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보조금을 안 주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미국 시장 말고는 사실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담감도 있고 뭐 대표적인 이제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앨런 머스크가 자꾸 이제 말을 이상하게 하면서 좀 꼬인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금리는 워낙 높은데 이제 밸류에이션은 비싸니까 사실 이제 작년에 그나마 한국 시장에서 잘 버텼던 주식들이 이제 2차 전지, 예. 2차 전지 소재, 뭐 장비 이런 업종들인데 사실 이제 올해 더 좋아지기는 되게 쉽지가 않아 보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좀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반등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뭐 금리 자체, 네.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지금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합리화해 줄 수 있는 레벨까지 좀 떨어지는 또는 금리의 하향 안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좀 보여지고요. 매크로나 다른 정책 측면에서 새로운 주가 반등이 나오기에는 좀 올해는 쉽지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뭐 3%대 중반일 정도로 아직은 높은 상황인데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말씀대로 지금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썩 좋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잘 버틸 수 있는 업종도 있을 거 아닙니까? 좀 기대해 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은 어떤 쪽일까요? 뭐 금리가 높으면 가장 수혜를 받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은행이죠. 네. 지금 업황으로 봤을 때는 가장 그래도 좋은 쪽이 증권보다는 은행 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여전히 이제 부동산에 대한 걱정들이 있지만 이번에 이제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아주 심각한 부동산 경기 악화 때문에 은행의 어떤 자산 건전성이 되게 나빠지는 것도 조금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기대감들도 좀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은행 업종이 대표적으로 수혜가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도 여전히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이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필수 소비와 관련된 이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는 이제 덜 피해를 입을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필수 소비재라면은 뭐 예를 들어 음식료 같은 같은 업종들이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때에도 이 정부의 어떤 정책과 함께 갈 수 있는 산업들은 네. 금리랑 관계없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장성이 생긴다. 네. 금리를 뚫고 오를 수 있는. 뭐 그런 산업들이 대표적으로 보면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이제 뭐 방위 산업들, 네. 우주 항공과 관련된 산업들,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산업들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유의해야 될 변수가 있다면 어떤 점들일까요? 저는 이제 많이들 걱정들은 안 하시는데 오히려 유가와 같은 변수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경기가 연착륙 할 거냐 경착륙 할 거냐라는 거는 사실 뭐 되게 갑론을박이 되게 많은데 네. 저는 걱정하는 것보다는 나쁘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히려 경기가 나쁘지 않을 때 이 유가 특히 뭐 러시아가 뭐 감산 같은 것들 해가지고 갑자기 유가가 튀어오른다라든가 예. 또는 갑자기 또 중국이 너무 빨리 경기가 좋아져서 유가가 또 올라가게 되면 또 다시 인플레와 금리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숨어 있는 변수로서 유가와 같은 에너지 가격을 지금은 뭐 유럽에서 날씨가 좋아서 뭐 가스 가격도 안정되고 있고 유가도 뭐 70불대 네. 초중반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만은 뭐 여전히 이런 원자재를 가지고 많은 국가들이 지금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다 예. 보니까 그런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정학적인 위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2023년 글로벌 경제하고 정치 전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제법 큰 셈인데 지금 뭐 연착륙 가능성을 놓고 좀 뭐 의견이 좀 분분하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아니다 하는데 우리 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뭐 그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논란들은 뭐 늘 있는 논란들인데요. 예. 제 생각은 올해는 생각보다 그래도 경기가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로 이제 미국의 상황 때문이긴 한데요. 이제 오히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IMF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다들 뭐 올해가 굉장히 힘들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 경기 침체 이야기는 뭐 피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많이들 걱정들 하십니다. 근데 이번에 어떤 그 경기 침체의 어떤 상황 자체 그리고 여러 이제 여건들을 보면은 예전하고는 좀 분명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수요가 되게 위축이 많이 빨리 됐었는데요. 네. 지금 사실 물가를 높인 여러 요인들 중에 하나는 사실 공급 측면,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굉장히 가속화시켜 놓고 코로나가 또 영향을 좀 줬기 때문에 뭐 저는 이번에 경기가 좀 나빠지더라도 예전처럼 아주 급격한 어떤 경착륙 가능성 또는 어떤 자산 가격의 폭락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오히려 침체가 오면은 되게 좀 늦게 오거나 네. 아니면 뭐 아예 안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차라리 리세션이 없는 게 침체가 없는 게 오히려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서프라이즈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뭐 적어도 미국의 상황은 미국의 가계나 기업들의 상황은 뭐 정부는 워낙 부채가 많지만 미국 기업들이나 미국의 가계는 부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전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오히려 저축이 보고 있습니다. 많았죠. 코로나 이후로. 네. 그래서 조금 예전하고는 좀 다를 걸로 저는 좀 예전하고는 분명히 좀 다른 사이클일 거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정치도 연준의 이제 긴축 속도가 아마 큰 변수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당장 2월 FOMC만 하더라도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반면에 최근에는 0.5%포인트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약간 뭐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지금 올해 어떤 연준의 금리 로드맵 대개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1분기까지는 뭐 지금 미국 연준 기준금리가 4.5%인데요. 네. 뭐 한 5.25%까지 그러니까 한 75bp, 네. 뭐 25bp씩 3번 할 수도 있고, 네. 50bp 한 번 하고 25bp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75bp 정도 인상을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컨센서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금리의 상단은 조금 더 위가 될 가능성이 오히려 조금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5%를 넘어가게 되면 경기가 되게 빨리 꺾일 거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연말이나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컨센서스가 되게 많은데, 저는 미국의 연준이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지도 않을 거고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5.25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올 연말까지는 그 5.25% 정도의 어떤 높은 금리가 쭉 이어진다. 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연준의 어떤 긴축 속도는 그래도 물가하고 또 요즘에는 또 뭐 임금 상승률 이런 걸 좀 중시한다. 거기에 따라서 많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던데 현재 그 보시기에 올해 미국의 물가 상황하고 또 뭐 고용시장 상황, 뭐 임금 상황 이런 건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당연히 물가는 작년보다는 올해 떨어지겠죠. 예. 네, 떨어지고 임금도 작년보다는 올해 떨어질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상승률이 떨어진다. 네. 예. 근데 이제 속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은 여전히 이제 2%를 네. 향하는 물가 둔화나 약세가 있을 때까지 계속 금리를 올린다라는 입장인데 저희 계산으로는 지금 미국의 근원 물가, 즉 에너지하고 음식,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가 한 6%대인데요. 네. 이게 올해 중반 정도가 되면 한 4%대까지는 금방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예. 연준의 어떤 목표와는 여전히 좀 괴리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는 2%대인데 적어도 한 3에서 4%대에서 멈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의 고용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지금 이민자 수도 많이 줄고 또 고령화 때문에 이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한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은퇴하신 분들이 미국에서도 거의 260만 명 이상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인력 상황이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조금 나쁘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그 고용 시장이 상당히 좀 인력 풀이 많아져서 사람 구하기가 쉬워지기는 되게 어려운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미국의 물가, 그다음에 미국의 고용 시장 상황은 뭐 정말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타이트한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거다. 다만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이런 압력들이 어쨌든 좀 정상화 쪽으로 갈 텐데 이제 이거를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 구조적인 변화로 인정을 하고 그냥 놔두느냐 아니면 굳이 2%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긴축을 해서 경기에 충격을 주느냐 여기서 이제 주식시장의 추가적인 하락이냐 아니면 완만한 상승이냐가 결정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월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파월 의장은 올해 금리 인하 없다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여러 경기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볼 때 하반기 정도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이런 기대들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사님 말씀 설명 들어보면은 올 하반기에 금리 인하 기대는 접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기준금리가 이제 5%가 넘어가게 되면 사실 시중금리는 뭐 그러니까 단기금리가 예를 들어서 5%라는 거는 그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최소 비용이 5, 6%가 넘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끼케봐야 연준에서는 1%가 안 될 걸로 보고 있고 0.5% 정도 보고 물가가 있죠. 한 3, 4%라고 해도 그러면 명목 GDP 성장률이 5%가 안 되는데 기준금리가 5%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를 버텨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초우량 기업들 또는 현금을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만 견뎌내기 때문에 연준이 5% 이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할 거고 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연준은 금리를 인하를 할 거야 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들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뭐 연준이 절대 금리를 안 내린다라는 게 아니라 이 섣부른 어떤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자산 가격을 높이고 또 뭐 유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을 높이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장기적인 인플레 기대를 잡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연준은 최대한 금리 인하 시그널을 안 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인하를 실제로 당연히 경기가 안 좋으면 인하를 할 겁니다. 근데 할 건데 아마도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그 시장에서 원하는 어떤 금리 인하의 시그널은 연준이 안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그널을 주지 않는다. 기대 인플레를 잡아야 되니까 그렇단 말씀이겠죠.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시중금리도 꽤 이제 증시에 크게 작용하는데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뭐 3.5, 3.6 이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높은 상황인데
지금 나스닥 기술주 작년에도 부진했습니다만은 올해도 힘을 과연 쓸 수 있을까,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주가가 싶은데 어떨까요? 사실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이런 고민들이 조금 큰 상황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뭐 고점 대비 거의 70% 가까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뭐 넷플릭스나 메타도 60, 70% 이상 빠져 있는 상황. 애플도 많이 빠졌고.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사실 이제 지난 한 5, 6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덱스 기준으로 미국의 뉴욕 시장에는 팡 플러스라는 인덱스가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저희가 잘 아는 팡 기업들 5개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 네. 뭐 이런 빨리 성장하는 기업들을 이제 섞어놓은 지수인데요. 이 지수가 사실 지난 한 5, 6년 동안 코로나 시기를 합쳐가지고 한 8배 정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5, 6년 사이에. 네. 예. 그러니까 근데 과거에 보면은 버블을 겪었던 그 자산 가격의 특징이 뭐냐면 한 10년 동안 한 7배, 8배 정도 오르고 나면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다 이제 반영을 하고 난 다음에는 고점 대비해서 거의 70% 가까이 주가가 빠졌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약간 좀 아직까지 미국의 기술주들이 조금 더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좀 아직은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조금 사이즈가 작은 기업들은 이미 뭐 7, 80% 이상 빠진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좀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빅테크 기업들은 조금 더 밸류에이션에 대한 압박들을 좀 계속해서 받겠지만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중소 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네. 작년에 7, 80% 이상 빠졌던 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좀 반등의 기회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기술주들은 오히려 반등의 기회가 있는 반면에 이제 이 빅테크들 유명한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테슬라 정도 빼고는 더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네요. 근데 이제 우리 뭐 서학개미들 같은 경우는 뭐 이른바 빵이라든지 이런 빅테크들은 많이 알지만은 또 중소형 기술주에 대해서는 잘들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소형 기술주는 주로 어떤 분야가 상대적으로 그러면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테크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보면 뭐 반도체 같은 네. 쪽도 있고, 그러니까 테크의 어떤 소재가 될 수 있는 쪽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 그 하드웨어 네. 쪽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있고, 이제 이렇게 크게 보면은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이제 뭐 반도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았다가 급격히 주가가 무너진 쪽은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소프트웨어. 예. 특히 이제 클라우드라든가 네. 이런 쪽들이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물가가 높아질수록 비용을 줄여야 될 거고, 비용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IT 제품들 중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종들이 새롭게 또 비용을 줄이는데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클라우드 같은 쪽에서 계속 이제 활용을 하다 보면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기술들에 더 접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소프트웨어 관련한 쪽들,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사이버 보안이나 이런 쪽들은 의외로 또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이제 전기차 시장 상황 이거는 우리 뭐 국내 자동차나 2차 전지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약간 수요 부진 뭐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올해 업황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전기차 시장은 또 뭐 성장세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도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다른 시장들 대비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국에 비해서 다른 시장들 대비해서는 이제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IRA 법안 때문이라도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성장 속도 자체가 워낙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는 없어 보여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모멘텀은 좀 약해지는 부분들은 있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미국의 전기차 시장 상황은 다른 지역들보다는 좀 더 모멘텀이 있고 특히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 증시는 뭐 미국만큼 또 중국 영향도 크게 받고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어떤 뭐 위드 코로나 기대감이 많이 약화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찌됐건 뭐 세월이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어떤 코로나 문제는 약간 극복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중국 경제도 결국은 뭐 좀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그 짧게 보면
한 6개월에서 한 1년 조금 안 되는 기간으로 보면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좀 길게 봤을 때는 또 뭐 분명히 한계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짧게 봤을 때는 중국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지금 중국의 여러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렇게 급격히 그 철폐 내지는 없애는 걸 보면 중국 정부의 방역의 목표가 네. 예전에는 이제 사람을 살리는 그러니까 사망자 수를 최소화하는 데에서 지금은 이제 집단 면역 체계로 간다라는 거를 분명히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오미크론의 이제 치명률이 낮기 때문에 그게 좀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올해 중국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또 뭐 항공기 잘 안 뜬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중국 소비주나 관련주들이 빠지는 거는 저는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밀리면 밀릴수록 저는 기회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장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보다 올해 분명히 중국이 좋아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중국의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성장 동력이라고 할까요? 예. 이런 것들이 올해 뭐 작년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3%대 초반이나 3%가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올해 한 4, 5%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추가적인 성장 동력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사실 크게 띄울 수가 없는 부동산을 가지고 경기를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예.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예. 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분명히 올해 좋아지긴 하겠지만 올해 좋아지는 게 분명한 한계가 있고 오히려 그래서 하반기 때 이제 모든 것들이 좀 정상화돼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화됐을 때가 오히려 저는 중국 시장은 조금 빠져나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하신 걸 받아들이더라도 올 1년 정도는 이제 중국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네네. 특히 이제 3월에 뭐 양회 지나고 나면은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도 쓸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중국 경기가 뭐 올해 뭐 2분기 정도부터 좋아진다고 할 때 중국 자체적으로 조금 괜찮아질 만한 업종 분야가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 소비를 많이 기대를 하십니다. 예. 사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 때마다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던 것들이 이제 소비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고 저도 중국 소비 특히 내수 쪽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달라진 건 뭐냐면 이번에 나올 중국의 어떤 내수 부양책의 핵심은 자국 중심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화장품의 경우에 뭐 저희 제품 좋죠. 좋지만 예전만큼 어떤 중국 사람들의 어떤 호응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냐. 이건 제품마다 회사마다 천차만별의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중국 소비주, 화장품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서는 사실 좀 올해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물건들보다는 차라리 여행 쪽은 오히려 수요가 그래도 들쑥날쑥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그래도 좀 꾸준히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상반기만 보면은 저는 이제 부동산 쪽도 아주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길게 봤을 때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되게 좋아지긴 어렵습니다. 근데 그 지난 12월 달에 중국의 그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거를 통해서 얘기한 바를 보면은 중국이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은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분명히 좀 하고 있고 또 중국이 플랫폼 기업들, 네. 텐센트나 알리바바에 대해서도 규제를 예전만큼 안 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나 지지난해까지 되게 어려웠던 쪽, 네. 부동산 쪽, 그다음에 플랫폼 기업 쪽 이런 쪽에서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플랫폼 쪽에 기회가 있다라는 거는 뭐 약간 좀 이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게임이나 이런 쪽에서도 좀 기회가 있을 가능성 또는 뭐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쪽에서도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중국 소비주 화장품에만 얽매이기보다는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던 어떤 중국의 부동산 쪽, 그다음에 뭐 엔터테인먼트나 여행 쪽 이런 쪽들에 대한 수혜가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중국 경제가 올해 조금 살아난다고 할 때 우리 국내적으로 우리 산업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역시 소비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다른 분야? 직접적으로는 이제 소비주일 것 같고요. 예.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쪽이 아주 나쁘지 않고 뭐 지난해까지 멈춰져 있던 중국 부동산 건설
이제 완공이 되면서 계속 건설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소재나 산업재 쪽도 뭐 건설기계나 이런 쪽들도 저는 기회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컨대 뭐 중국 소비 시장이 살아나면서 스마트폰을 많이 이제 쓴다고 할 때 뭐 반도체라든지 뭐 MLCC라든지 뭐 카메라 이런 쪽은 수혜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까? 가장 큰 건 역시 반도체겠죠. 왜냐하면 중국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사실 투자를 많이 했지만 사실상 별 성과가 없었다고 별 하더라고요. 성과가 없기 때문에 예. 사실 저희 뭐 메모리 반도체 쪽은 여전히 한국 제품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중국 경기가 좀 좋아져서 좀 뭐 그 수요에 대한 어떤 그런 불확실성이 완화가 됐을 때에는 지금 가장 실적이 안 좋다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쪽이 가장 먼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네. 뭐 올해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 그리고 국내 증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좀 거칠게 비교해 본다면은 그래도 셋 중에서 어느 쪽이 가장 상승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중국이죠. 네, 중국이고 저는 이제 미국 시장보다는 중국 그다음에 국내 시장이 좀 더 좋지 않을까. 네.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하락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이제 테크 비중이 너무 큰 미국보다는 미국이 아닌 넌 US 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상대적으로는 저는 뭐 일본이나 유럽 쪽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작년에 G20 중에서 뭐 러시아 빼고 거의 꼴찌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중간 정도 가겠습니까? 네, 중간 정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2023년 국내 주식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전망도 해봤습니다. 지난해 부진했던 증시가 새해에는 크게 회복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허재환 이사님의 이렇게 상세하고 명쾌한 설명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허 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